자, 그래서 이 ETS 모델 요걸 설명드리고, 이게 라이브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요 스코어가 얼마나 더 개선되는지 또는 안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은요, ETS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essential, essentially, trend, seasonal, 의 약자예요. 여기서 ETS를 따가지고 ETS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 모델은 추세, 트렌드, 계절성, seasonality, 그리고 불규칙성, 에러를 뜻합니다. 얘네들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시계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각 구성 요소, 여기서 구성 요소라 하면은 저 추세, 계절성, 불규칙성을 각각의 구성 요소로 보는 거예요. 추세, 계절성, 불규칙성을 가법적, 에디티브, 그러니까 더해서 또는 곱해서, 승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처럼. 음. multiplicative, 승법적으로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절성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기 함으로 나이브 모델에 좀 비해 좀 더 복잡한 패턴을 반영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나이브 모델과 비교를 했었을 때 나이브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브 모델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주기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나이브 모델이 성능이 잘 나와요. 근데 추세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추세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약간 가변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요 모델이 훨씬 더 작동을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좀 보죠.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라이브러리의 모델즈라고 하는 이 모듈 안에 stats forecast ETS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가져올게요. 여기 S랑 F랑 A랑 ETS가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데이터상의 추세, 계절성, 불규칙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또 가져올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도출해내는, 찾아 모델링을 해주는 도구 하나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임 시리즈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데이트 타임 어트리뷰트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상에 자동으로 추세랑 계절성이랑 불규칙성을 찾아서 모델링을 수행하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이 E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 모델보다 조금 더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가 완전히 없이 데이터를 특정 주기에 맞게 딱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만들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지고 온 수주 일자 데이터를 일주일 단위로 평균을 계산하여 데이터를 재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P1에 수주 일자 DT 날짜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수주 수량 데이터 가지고 올 거고, 여기에다가 set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수주 일자를 인덱스로 보낸 다음에 아까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리샘플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해서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P3로 선언을 해주고 이 P3 데이터를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리샘플 함수를 써서 일주일 단위로, one week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서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19년도 1월 6일, 1월 13일, 1월 20일, 1월 27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평균값이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다시 리셋 인덱스 함수로 수주 일자가 다시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줄 겁니다. 당연히 7일 단위로 데이터를 묶었기 때문에 약 900여 개 되는 데이터가 140개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P4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P4로 선언. P4로 선언해주고 이거를 이제 7일 단위 타임 시리즈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모델에 넣기 위해 7일 단위 타임 시리즈를 구성을 아까처럼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에 from data frame 함수 넣어가지고 우리가 바꿔준 P4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수주 일자 DT 요것과 수주 수량 킬로그램을 넣어서 타임 시리즈로 바꿔줄 거고요. 결제값이 뭐 지금 7일 단위로 처리를 됐기 때문에 결제값은 없겠지만 얘는 그냥 이제 뭐 디폴트 값으로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14일 동안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아직 뜯어보지 않아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뭐 14일 동안 데이터가 없었다면 7일 단위로도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제치가 있다면 보관해 줄 거고요. 그 데이터 사이의 텀에 맞게 프리퀀시 주기는 7일 단위로 지금 데이터를 묶어서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시리즈 2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2. 그래서 주기를 7일 단위의 주기를 갖는 7일 단위 주기를 갖는 타임 시리즈를 구성을 해준 거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이 E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변량이라는 걸 추가해서 계산을 해줘요. 공변량은 뭐냐면은 y 값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추가된 x의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공변량이라고 불러요. 이 공변량을 추가하여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쓸 거냐?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불러왔던 요 라이브러리 있죠? 얘를 이용해서 공변량을 계산을 해서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공변량은 30일 단위로 계산을 할 거예요.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주기를 예측하되 주기가 7일 단위로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되 거기에 30일 단위로 뭔가 이 자료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값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기가 7일이다, 공변량이 30일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메인 상에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부품의 주기가 뭐 한 20일짜리야. 그럼 프리퀀시가 20일 돼야 되겠고요. 그 제품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 장비 설비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100일마다 바꿔. 그럼 공변량은 100일마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기랑 공변량 같은 값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하셔서 시계열 모델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변량을 30일 단위의 공변량을 생성하여 모델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 함수 date time attribute to time series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만든 시리즈 2를 집어 넣어주시고 일 단위로 공변량을 추가할 건데 주기성이 존재하는 데이터죠. 7일 단위의 주기성이 존재하는 데이터고 우리가 이 공변량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추가를 해줄 거다.
그래서 얘를 COV라고 하는 코베리언스라고 부릅니다. 공변량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COV라고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온 이 모델에다 집어넣기만 해주시면은 예측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ETS 모델, ETS 언더바 모델즈라고 하는 모델에다가 요 함수 스태츠 포캐스트 오토 ETS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선언한 시리즈 2 집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future covariate라고 하는 옵션. 이거 이렇게 넣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ETS 값에다가는 이건 나중에 피팅할 때 쓰는 거고 이렇게 씁시다. seasonal 이 season length 측정 주기를 얼만큼으로 내가 시계열 분해를 해서 계산을 할 거냐.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추세랑 계절성, 불규칙성이 이제 분해 시계열을 했었을 때 시계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되겠죠. 그 구성 요소들을 얼마 단위로 잘라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12일 단위로 잘라줄 거고요. 모델에다가는 ZZZ라고 하는 모델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단순히 어떤 모델을 쓸 건지에 대한 표시인데요.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이 옵션, 이 모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ZZZ가 3개가 쓰였죠. 이 첫 번째 Z 쓰인 위치는 오차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오차. 에러. 그래서 저 첫 번째 이 Z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이 Z라고 하는 의미는 자동으로 모델이 자동으로 오차의 유형을 선택해라 라는 옵션을 준 겁니다. 이게 원래는 A라고 하는 값도 있고 M이라고 하는 값, 이 가법적 모델이랑 승법적 모델, 애디티브 모델이랑 멀티플 모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얘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법적 오차라고 부르고, 이건 뭘 뜻하냐면은 시계열 데이터의 오차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오차를 A라고 하는 값으로 지정을 해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M은 뭐냐면은 승법적 오차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오차가 데이터 크기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승법적 오차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어. 내 데이터를 잘 모르겠어. 이게 오차의 가법적인 건지 승법적인 건지 모르겠어 하면 그냥 Z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의 오차들이, 이 모델이 만든 오차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가법적으로 변하는지 승법적으로 변하는지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한 요 Z 값은 추세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추세. 트렌드, 추세. 트렌드에 해당하는 값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A랑 M이랑 Z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A는 가법적 추세. 이것도 의미는 똑같아요. 시계열 데이터의 추세가 일정한 크기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만큼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추세가. 또는 쭉쭉쭉쭉 감소하는 거죠. 그걸 가법적 추세라고 부르고요. 또 승법적 추세라고 하는 트렌드도 있어요. 이건 뭐냐? 시계열 데이터의 추세가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또는 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요거는 하나 더 있어요. N. 어떤 경우냐? 추세가 없는 경우. 이 데이터상에 추세가 없는 경우. 추세가 없음. 추세가 없는 경우. 그래서 얘는
시계열 데이터에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n이라고 하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내 데이터가 가법적인지 승법적인지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잘 안 돼 하면 Z 자동 결정, 자동으로 찾아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델이 자동으로 추세의 유형을 파악해 선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파벳으로 쓰여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NZ 하면은 오차는 자동으로 선택하고 추세는 없는 데이터에다가 뒤에 맨 마지막 계절성이거든요. 계절성도 자동으로 선택하겠다. 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 Z에 해당하는 값은 계절성을 뜻하는 파트입니다. 계절성, seasonality. 그래서 A는 뭐 위에서랑 똑같이 가법적 계절성이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계절성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경우 M 승법적 계절성이라고 해서 요 M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계절성이 크기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경우 그리고 계절성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N 계절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Z 나 뭔지 모르겠다. 이 데이터 계절성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너무 복합적인 데이터야. 그럼 자동으로 결정. 자동 결정 수행해주면 됩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A랑 M이랑 Z랑 N을 나눠놨냐? 명확하게 내 데이터 상에는 추세가 없다라고 명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상치는 있는데 추세는 없어. 지금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상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이상치가 좀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내 데이터는 분명하게는 추세가 없어. 근데 이상치의 추세가 있는 거예요. 이상치의 추세가 있어서 이상치가 가면 갈수록 증가해.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추세가 없다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모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직접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 모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내가 어떤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구성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 방식은 뭐 매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 게 많아요. 손이 많이 가. 이 데이터가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상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정상성을 파악하고 나서 계절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도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고 주기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호남 모형이라든지 딥러닝 계열의 모형들은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알아서 모델이 학습해서 결과들을 내주기 때문에. 근데 통계적인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모수에서 데이터가 날아왔다라고 하는 모수에 의한 추정의 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에 대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모델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피팅을 시켜줄 겁니다. 어떤 데이터? 시리즈 2를 가지고 와서 피팅을 시켜줄 거고요. 우리 공분산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서 학습을 시켜주자 하면은 실행을 했었을 때 이 모델이 이 데이터에 대한 오차, 추세, 계절성에 대한 어떤 가법적인지 승법적인지 아니면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을 해서 모델을 짜내고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살짝 걸립니다. 지금 실행하면 좀 걸리죠?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차나 뭐 추세나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데이터를 딱 따져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140개 데이터인데도 시간이 좀 걸리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형들은 긴 랭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말 사용하기가 좀 불리해요, 많이. 지금처럼 데이터를 7일 단위로 줄여서 140개 데이터로 줄였을 때 요렇게 학습하는데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 가정에 맞게끔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개수, 물론 이 데이터의 개수가 그 며칠 정도까지가 적정한 시계열 데이터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도 사실 통계학자들이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정해놓은 바가 없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통계 모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뭐 1000개, 10,000개, 특히 10만 개,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에서는, 연산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제로 연산을 하고 나서 나왔던 모델의 결과도 생각보다 그 오랜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이 되면은 예측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측값.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7일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7일 단위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10 이렇게 써주면은 10일이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70일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70일이. 70일치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좀 더 긴 기간을 거쳐서. 공분산을 고려해 예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측값을 계산을 해서 얘를 forecast 예측값으로 계산을 수행을 해줄 거고요. 이 예측값이 과연 실제값에 비해서 어떻게 실제값 뒤에 어떤 식의 트렌드를 나오는지를 우리가 아까 데이터 프레임 변환해서 계산했던 것처럼 한번 변환한 다음에 이 forecast 나왔던 요게 여기도 지금 어떻게 나와요? 우리 타임 시리즈 데이터 구조 형태로 나오죠? 얘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서 날짜 데이터를 리셋 인덱싱 해주고요. 7일 단위로 열흘이 예측됐기 때문에 70일, 9월 9일에서부터 70일 뒤에 7월 21일까지의 데이터가 예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예측된 값을 ETS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 ETS 언더바 DF 이렇게 할게요. 얘도 똑같이 P1의 라벨이라고 하는 값에 실제값 그리고 ETS 언더바 DF 라벨에 예측값 넣어서 데이터를 구성해주고 요 두 데이터를 붙여서 시각화를 할 겁니다. 요 두 개를 해주는 이유는 그냥 데이터를 병합해서 시각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판다스에 concat 함수 써서 P1 데이터랑 ETS 언더바 DF 데이터를 붙여버려가지고 두 데이터를 붙여서 우리 P5로 선언을 해주고요. 이 P5를 라인 플러스로 시각화해 줍시다. 라인 P5에 X에다가는 수주 일자 DT 넣어주고요. Y에다가는 수주 수량 Y에다가는 수주 수량 킬로그램 넣어주고요.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옵션에 뭘 줄 거냐? 라벨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시각화를 한번 짠 하고 해볼 겁니다. 코드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요렇게 나오죠. 좀 더 완만하고 굴곡진, 자연스러운 예측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코드는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타이핑하면서 시각화 해보세요. 한번 평가해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도 봅시다. 트레인 셋이랑 테스트 셋을 나눠줄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리즈 2에서 스플릿 B4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80% 뒤에 뒷부분의 데이터를 테스트 셋으로 구성해 주고요. 테스트하는 기법은 똑같습니다. 이 ETS 모델이 예측하게끔 하면 돼요. 얼만큼? 테스트 셋의 개수만큼. 일단 트레인 셋의 개수만큼 학습을 해줘야 되겠죠? 학습부터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어딨어? 여기 모델 핏한 부분.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주셔서 여기를 그냥 트레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트레인 셋에 맞게 학습이 될 거고요.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predict 함수 써서
predict 함수 써서 테스트 셋에 맞게 예측값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future, covariant, COV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나오죠? 네, 학습과 계산 결과가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이 계산 결과는 for request로 선언을 해서 평가를 한번 수행을 해보자. MSE 에서 실제값 테스트 데이터와 forecast 값 집어넣어 주시고요. 프린트 그리고 RMSE 넣어서 테스트 값이랑 예측값 계산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좀 줄어들었네요. 49,000에서 22,000으로 줄긴 줄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 통계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 두 개 알아봤어요. 하나는 그냥 날짜를 밀어가면서 예측하는 나이브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ETS 모델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모델이었죠? 이 계절성 추세 그리고 이 변동, 오차죠, 오차. 에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계절성 분해를 수행을 해서 그 계절성에 따라서 이 시계열 분해를 통해서 이 시계열 분해된 구성 요소들에 따라서 모델의 추세를 예측하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냈죠.